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 아무 일 없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함에 대해서 곧바로 실증을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죠. 평범함은 우리에게 일상의 귀중함과 우리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그널인데 이것을 실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현명함이 발휘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월요일에 종료한 커플이죠. 데일리하는 이종근 논설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를 여는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예, 그리고 데일리한 동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양원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아침 새 정부 새 인물로 이번 한 주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양호입니다.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풍에 맞서면 바람에 날려간다. 이런 땐 박수를 치자. 내용인즉슨 이거죠. 지금 최근에 연일 이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이런 때는 그저 그 바람에 이렇게 이건 태풍인데 예. 여기에 맞서면 안 되고 먼저 눕고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박수를 치자 하고 사실 뭐 극찬을 했어요. 극찬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난 경선, 대선 뭐 이런 국면을 거치면서 박지원 전 대표 굉장히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워딩들 굉장히 셌죠. 정말 셌는데 지금 어저께 SNS를 통해서는 뭐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한테도 사실 희망은 있다.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했는데 결국은 박지원 전 대표도 칭찬하는 인사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또 박 전 대표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워딩이었습니다. 예, 서영호 소장님. 네. 전율이 느껴질 만한 인사다. 뭐 정부 인사니까 여당의 대변인이 한 김현 대변인이 한 발언이라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율까지는 아니어도 신선하고 파격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시작해서 조국, 이낙연, 김상조, 피우진, 윤석열, 장하성, 강경화, 이야 라인업이 예술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파격적이고 신선하고 개혁적인 인선에 더하기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보면서 정통 관료들을 기용하는 또 안정감을 꾀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파격과 안정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인선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그 남은 과제는 신선하지만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강경화 외교부 후보자 당사자는 유엔에서 다자간 외교를 했지만 미일 중러 4강 외교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 문제하고 4강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비국방부 외교부 출신으로서 북핵 문제가 있는 속에서의 그 사드 문제 등 국방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외교부 출신으로서 이 국방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장하성 정책실장 다 아시겠지만 거예요, 지금? 아니요. 세 사람만 하겠습니다. 개혁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시간 충분히 드리려고 저 좀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한 성장의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개혁에서 성장으로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궁금합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신선하다, 파격적이다 뭐 이런 평가는 다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종구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진행하십시오. 예. 예. 제 분량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 분량이 줄어드는 게 지금. 보기보다 참 소심하셔 보니까. 원래 또 이렇게 진보 세상에 오다 보니까 보수 패널로서 상당히 위축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든 가장 인선, 우리 이종구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선한 인선, 가장 파격적인 신선한 인선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 신선하다라는 건 새롭다는 거고, 새롭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설다라는 말 있잖아요. 설달. 설날이 이제 그 말인데 설다라는 건 낯설다 같이 새로운 거거든요. 익숙한 건 사실은 불안하지 않아요. 늘 익숙한 거는 늘 안정적이고 한데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면 늘 불안한 마음이 같이 가게 됩니다. 지난 한 열흘간 지켜보면 파격적인 거 좋죠. 여러 가지로 신선하고 새롭고 다 수식어가 붙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것 역시 가지 않은 길들, 예를 들어서 몇몇 그런 이 청와대 이 인선이나 혹은 장관 인선은 전혀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까 강경화도 말씀하셨지만 장하성 교수, 저는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뭐가 딱 떠오르냐면 사실은 영화 평론가 중에 스스로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 중에 성공한 걸 잘 못 봤거든요. 평론가가 평론가를 계속하면 평론으로는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그래서 사실 계속 그런 어떤 이 실질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의문도 있고 간간히 김동연 경제부총리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예산실장을 비롯해서 고관을 지켰던 그런 관료 출신을 등용을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었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 높은 것에 가려져서 검증이 너무 안 된 분들이 전방에 배치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 또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 정책실장이 교수 출신이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박근혜. 네,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제 기억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랬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네. 예. 누구였어요? 이정우 실장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이 없었죠. 그랬네. 정책실장은 지금 부활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 있었고. 네. 그렇군요. 정책 참모나 했던 교수님들이 자주 등용되는 사실입니다. 신유 교수님과 연락 없었습니다. 교수님. 글쎄요. 자,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수 소장님. 네, 검찰 개혁은 원래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인사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제도 개혁이 있는데요. 이번에 아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은 아주 파격과 기수 파격과 직급 파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파격을 통해서 인사 일대 인사로서 검찰을 뒤흔들게 충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낮은 원래 중앙지검장을 가기에는 상당히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이 고등검찰 고등검사장 죄송합니다. 하도 놀래서 고등검사장들이 갔는데 그 관례를 깨고 검사장을 발령한 거는 그동안 고등검사장을 가게 되면 검찰총장 영순위 아니었겠습니까? 예. 따라서 검찰총장의 인사를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사업, 기획사업, 정치권 줄서기로 논란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총장 1순위인 고등검사장이 아니라 일반 검사장을 발령함으로써 이것은 검찰의 독립, 정치권으로부터 권력에 줄 서지 마라라고 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는 개인의 캐릭터 권력에 맞서다가 부당하게 좌천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소신껏 검찰이 일하면 권력의 눈치 안 보더라도 이렇게 승진하고 더 일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구 시장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칼을 갈고 나온 것 그러니까 같고. 처음에 되자마자부터 막 검찰개혁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와 뭐가 다르냐면 그때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자율에 맡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검찰이 스스로 하게 만들면. 그래서 사실상 강금실 장관이 전혀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건평 씨 수사하고 이럴 때 전화 한 통 안 했고 진짜 정치적 외압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가 됐다. 왜?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생각이 없는데 권력이 주어지니까 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정치에 도리어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정말 천우신조의 기회였을까요? 돈봉투 망찬 사건 정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난 그게 없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또 아직도 개혁의 어떤 칼을 쉽게 못 내밀었을 것이다. 윤석열 지검장 임명도 사실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때 좌천된 사람을 이제 지금 이렇게 보호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돈봉투 만찬 사건 아주 적시에 터졌고요. 저는 사실 그 안에 뭔가 그 안에 검사나 혹은 그 안에 참석자가 제보했을 것이다라고 거의 확신하듯이 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부에 어떤 그런 조력이 없대 제보가 없었다면 사실 구체적으로 100만 원 봉투 이걸 어떻게 밝혀냈을까 싶고요. 아무튼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제도적인 어떤 그런 그 징검 칼을 내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기소권이라든지 혹은 공수처라든지 뭐 이 재정 신청과 관련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을 디밀었을 때 검찰이 어떻게 할 건가. 아직은 징검 승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만들자고 그랬을 때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겨내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사회적 분위기가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 게이트 때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그 국민적 공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로 바뀌게 된 게 우병우 황제 조사 아니겠습니까? 팔짱 끼고 검찰 조사를 임하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검찰이 강경 조사로 선회했고 이번에도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선상에 있는 그 혐의자가 수사관에게 마치 돈봉투를 준 것처럼 국민들이 보여서 검찰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공분이 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문재인 정부 잘 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검찰이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조국 그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 검찰로부터 민정이 검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걸 밝힌 것 같고 검찰총장이 신임 검찰총장 윤석열 지검장 이후에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와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등 우병우 등 검찰 스스로가 최순실 게이트에서 묵인 방조한 혐의에 대한 스스로 자정의 그 칼을 대리를 위한 인사에 검찰총장 스스로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말씀하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수사권 독립 문제나 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협조하는 이런 3박자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역할 분담은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들하고 우찬을 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이정부 실장님은. 혹자는 지금 좀 잘못 표현되고 있는데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1년 4개월이 걸렸다. 뭐 빠른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걸 기억을 잘 못하셔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야 원내대표를 빨리 일주일 만에 하려고 그랬어요. 2월 25일 취임식 이후에. 그런데 야당 측에서 정부조직법 그거 안 된다. 뭐 미창부 뭐 그 통합이고 뭐고 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긋났고 대신 이제 4월 10일 날 야당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하죠. 상임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하고 그래서 만찬을 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교를 해서 늘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늘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하는 것이 어느 칼럼에서는 착시 효과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신선한 건 맞아요. 이 겉으로 보이는 상춘제에서 명찬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이제 그것이 정례화되고 했을 때 앞으로 정말로 법안을 이제 통과하고 하는 그런 법률로서 이거 역시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 지금은 아직 대통령 업무 지시라는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야당도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정말 타협을 하느냐. 타협과 협상은 이거예요. 야당이 주장하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내가 하는 것 해다오. 이게 사실은 바터거든요. 바터가 없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진검승부랑 이것도 역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야정 정책 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첫 술에 배부르랴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마 대통령이 먼저 개헌이라고 하는 당근을 국회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애초에 생각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개헌안을 낼 줄 알았는데 개헌 얘기는 좀 이따가. 예, 그래서 국회가 개헌의 중심이 쓰고 청와대와 정부는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선물을 국회에 줬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 선물 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서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곧 다가올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장관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협조 문제 그리고 1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어느 정도까지 정부에 양보할 것인가 이 당근에 대한 스스로의 채찍들을 얼마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후보 시절에는 4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근데 지난번에 이 5당 원내대표하고 이 오찬을 할 때에는 이 지역구도를 이게 지역구도 때문에 이 지금 선거구제 가지고 좀 힘들다는 식의 언급을 했어요. 네. 선거구제 개편도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훨씬 권력구조 면에 있어서는 더 폭넓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워딩을 조금 이렇게 뜯어보면 이거예요. 자,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개헌을 수용하겠다. 조건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개헌이라는 부분도 합의된 것까지만 하자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실질적으로 그 개헌은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거의. 네.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이 되려면 가장 선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단일화한 안이에요. 개헌이라는 건 뭐 4년 중임제 무슨 제 해갖고 국민투표를 벌이는 게 아니라 여야가 단일화한 안 하나를 갖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단일화한 안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워딩에서 뭘 읽었냐면 너네 아무리 얘기해도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볼 것이다. 그러면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해서 합의된 것만이라도 먼저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지. 물론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 국회에서 하십시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안부터라도 먼저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미로 저는 들린다는 거죠. 예, 서영호 소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예지력과 통찰력을 가진 정치력을 가졌더라면 제가 보기엔 지난 2012년도에 대통령이 됐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본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개헌 문제는 국회학이 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학이 달렸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건 배고프면 배고프겠다는 아니요, 국회 내에도 다양하게 그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마다 여야마다 진보 보수마다 순수 내각제에서 이원 집정부제 4년 대통령 중임제까지 다양한데 이 다양한 이해 세력 관계들을 하나로 모아서 단일안을 내리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의회의 권력이 커지는 순수 내각제형으로 갈면 갈수록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높아야 됩니다. 즉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높이지 않는다라면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제로 옮기는 거에 동의하지 그걸 국회로 넘긴다 그러면 아마 지금 국회에 대통령 권한을 둔다 동의하는 국민이 많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국회의 신뢰감과 권한을 주어도 좋다고 하는 동의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개헌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거리가 좀 멀거든요. 따라서 국회 내부의 각 정치 세력 간의 개헌안에 대한 합의와 두 번째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는가에 따라서 권한의 정도가 국회로 어느 정도 올 것인가 하고 아주 비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이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종구 실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국회로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년 중임제? 아니 4년 중임제를 꼭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국회가 권력을 그렇게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로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라든가 자기 서영우 정치 개혁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4.23 총선 때부터 사실은 다당제의 어떤 그런 이 원함, 그 다원화된 사회, 다원화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욕구가 충만하다고 봐요. 이번 표 계산, 그러니까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점점 그런 욕구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왜 다당제를 요구하지? 그럼 다당제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권력의 분산이거든요. 권력을 집중하면은 다당제나 다원화된 사회에 다원화된 어떤 갈등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어떤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국민들이 현명하게 우리의 어떤 그 표에 대한 어떤 표심의 결과 과정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구나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내각제 뭐 이런 거는 예전에 그 박정희 군사 쿠데타 직후에 워낙 그 장면 정권을 혼란스럽다 뭐 이런 거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선 그렇기 때문에 좀 편견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저도 뭐 국민들이 다변화된 요구를 현재 양당 체제로 그 소선거구제가 주는 양당제로 대통령제는 주로 양당제로 가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양당제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당제에 기반한 그 내각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현 단계에서 그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국회가 그렇다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1위 기관으로 탈바꿈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총 집중되고 자신의 권한을 대통령에 넘기겠다는 의사가 분명한데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호원에서 개헌으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수 의지가 강한데 대통령 직선제. 예.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만큼의 개헌을 하려면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즉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를 먼저 회복하는 것들 또한 국회가 병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뢰. 근데 이게 신뢰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 정치에 대한 어떤 뭐 회의, 환멸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게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 의견을 수렴한다면 사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개혁을 해야 된다. 뭔가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저는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예, 서영 선생님 간단하게. 네, 저는 뭐 개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개헌의 본질적인 헌법 전문에 대한 수정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에 대한 부속도서에 대한 국토에 대한 규정 손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채 남았는데요. 그 안에 합의할 수 있는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정치권이 즉시 논의에 들어가서 논의되는 과정을 국민과 소통해 나가면서 아마도 이것이 순수 내각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개편을 기반으로 한 순수 내각제부터 4년 중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 이 두 양 접점사에서 타협점으로서의 이원 집정구제까지 열어놓고 1년 안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분명해서 국민적인 선택과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건 논설실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조금 전에 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 경기가 끝났는데 전인지 선수가 2등했어요.
예. 조금 전에 끝이 났거든요. 예. 이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전인지 선수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3라운드에서 이 선두였던 이 렉시 톰슨 선수를 세타차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과연 이 전인지 선수가 역전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였는데 렉시 톰슨 선수가 오늘 워낙 잘했습니다. 오늘만 6언더파 치면서 합계 20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전인지 선수는 오늘 4언더파 줄이면서 합계 15언더파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세영 선수 9언더파로 공동 5위고요. 유수연 선수가 7언더파로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예.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시즌 마감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 시즌 마지막 경기죠. 헐 시즌에서 어시스트 1개를 추가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2016-2017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토트넘 손흥민 선수 헐시티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어시스트 1개를 추가했는데요. 토트넘이 7대1로 이겼고요. 26승 8무 4패, 승점 86점으로 이 준우승으로 올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올 시즌 41경기에서 21골, 어시스트 6개를 기록했는데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고요. 팀 내 득점에서도 이 해리 케인에 이어서 공동 2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선보였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선수 랭킹에서 손흥민 선수가 15위거든요.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 15위니까 이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선수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토요일 막을 올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출발이 좋다고 그러네요. 예? 예, 이 출발이 좋죠. 아주 통쾌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기니하고 조별리그 1차전을 벌였는데 3대0으로 승리했죠. 예. 이 축구에서 3대0이란 스코어는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예. 대표팀이 내일 아르헨티나하고 2차전을 치르는데 이 아르헨티나를 이기면 16강 확정입니다. 근데 완벽한 승리라고 얘기해도 0대3.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도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2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0대3으로 패했는데,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더 우세했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아르헨티나가 이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으로 불리한 경기를 펼쳤거든요. 예. 그런데 얕잡아 보기 힘든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우선 이 선수들 개인기가 돋보였고요. 예. 수비 뒷공간 노리는 이 순간적인 돌파가 위협적이었는데 약점으로 보면은 아르헨티나가 언제나 이 스타 선수를 보유한 팀이었는데 이번 대표팀에서는 이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아르헨티나하고 경기할 때 최대한 압박해서 개인기를 부리지 못하도록 좀 막아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공격하다가 공을 빼앗겼을 때 아르헨티나 같은 팀에게는 여지없이 골을 내준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역습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별리그 1차전이죠 이게. 그죠? 예. 근데 아시아 팀들이 성적이 좋은 모양이에요. 일본하고 이란도 1차전에 이겼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D조 1차전에서 일본이 남아공에 2대1 역전승을 거뒀고요. 예. 이란도 C조에서 이 코스타리카를 1대0으로 이기면서 아시아 팀들이 1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우승 후보인 우루과이가 이탈리아를 1대0, 잠비아도 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프로야구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승엽 선수가 프로야구 최초로 450 홈런 기록을 세웠네요. 예? 450개. 예. 어제 이 한화전에서 7회 솔로 홈런 터뜨렸거든요. 프로야구 최초의 개인 통산 450 홈런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8년 뛰었습니다. 8년 뛰면서 159개의 홈런을 기록했는데 일본에서 기록한 홈런은 전부 다 제외한 기록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일 통산으로 따지면 통산 홈런 609개입니다. 이승엽 선수 올 시즌이 마지막인데 올 시즌 끝나고 은퇴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현재 개인 통산 최다 홈런, 최다 득점, 최다 루타, 최다 타점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승엽 선수에 의해서 이 한국 프로야구 이 타격에 관한 기록이
쪽이 대부분 다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만 더 하죠. 예. 이 삼성 한화전요. 지금 말씀하신 벤치 클리어링. 이것도 벤치 클리어링은 벤치를 깨끗이 닦는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벤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뛰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싸우러. 이게 상당히 격렬했던 모양이에요. 어제는 좀 보기 드물게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선발 투수 2명을 포함해서 4명이 이 벤치 클리어링으로 한꺼번에 퇴장 당할 정도였거든요. 이 3회 하나 공격에서 이 삼성의 선발 윤성환 선수가 김태균 선수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져가지고 잠시 설전이 있었는데 윤성환 선수가 그 다음 타자인 로사리오 선수에게 또다시 몸에 맞는 공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양팀 선수들이 모두 다 그라운드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실제로 보기 드물게 주먹하고 발길질을 막 해댔습니다. 일부 코치들까지 몸싸움에 가세했고요. 무려 11분 동안 경기가 중단됐는데 KBO가 내일 상벌위원회 열고서 이 퇴장당한 선수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제이노믹스라고 하죠. 문재인의 제의를 따서 하는데,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의가 재벌의 제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벌 개혁의 어떤 전도사, 재벌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라고 부를 만한 두 사람이 이제 경제정책을 맡아서 그런데,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장하성 펀드로 유명하죠.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입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임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까지 있어서 투톱인 거 아니냐. 어떤 언론은 김상조의 김, 장하성의 장에서 김앤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특히 재벌 개혁을 맡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서 어떤 얘기든 상당한 강경한 어조를 취했기 때문에 재계 대기업들은 되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은 재벌을 두들겨 팬다라고 하는 건 안 어울리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임명이 됐죠. 예, 제이노믹스의 제의도 또 어떻게 재정정책의 제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재정정책의 어떤 상당히 전문가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국장 차관까지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경제정책 제이노믹스 핵심이 확장적 재정정책, 재정의 힘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용적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재정정책의 되게 중요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일자리 추경 10조 원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을 김동연 아주대 총장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담당하게 됐고요. 이 김동연 후보자는 대표적인 흑수저로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다음에 청계천 무허가 환자집에 살면서 상고와 야간대학을 나와서 입법고시,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해서 어떤 흑수저, 어떤 그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재정 역할을 충분히 살려서 어떤 제이노믹스를 뒷받침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경제라인 인선에서도 이 포용적 인사 스타일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게 봐서 그렇다는 건데요.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 18대 대선 경쟁자였죠. 안철수 캠프의 국민정책본부장을 맡았었고 안철수 외 경제교수, 경제교사, 가해교사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고 알려져 있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모든 관료가 그렇듯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까지 계속 요직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정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고요. 김광주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회장은 다들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해서 이번에 경제 라인을 꾸렸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요. 한국전력이 미세먼지를 현재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이 임기 내 미세먼지 30%, 석탄화력 발전량 30% 감축인데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가 앞으로 5년간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50%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세먼지 전체를 50% 이하로 줄인다는 게 아니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을 50%로 감축하겠다 이 얘기네요. 그것도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 회사가 운영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인 거죠. 민간 석탄 화력 발전소도 있으니까 그건 말고 딴 건 모르겠고 한전과 5개 발전자 회사가 운영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현재보다 50% 줄이겠다는 건데 그래도 5년간 7조 5천억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노후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미세먼지 치성소도 늘리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석탄화력 발전소 발전 설비를 정지하고 한전 전 직원들이 심할 땐 차량 2부제까지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다 가능한 얘기고요. 근데 한전 사장의 임기가 계속 눈에 들어오네요. 내년 2월이 만기입니다. 만료입니다. 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그러죠. 이것도 정권 정책에 부응하는 거겠죠. 인천공항공사 은행이 가장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들 금전적 자금적 여유가 있었던 곳들입니다. 이번에는 SK그룹 산하의 SK 브로드밴드, SO라고 하죠. 브로드밴드가 나섰습니다. 인터넷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게 하청업체 그리고 특히나 이런 AS 관련 인터넷망 설치 관련 회원 유치하는 이런 데 되게 하청업체가 많은데 SK 브로드밴드는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하청업체 대신에 자회사를 신설해서 하청업체 직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받겠다는 거죠. 이 대리점 직원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SK 브로드밴드가 있으면 다른 인터넷 통신사, SO애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른 회사들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이스크림하고 빙수 가격도 오른다 그러죠? 겨울에 올리면 다들 안 사 먹겠죠? 근데 여름에 올 때 항상 아이스크림, 빙수 가격부터 오릅니다. 최근에 치킨, 계란, 라면, 맥주 안 오른 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정권 교체기에 어떤 권력 공백기를 타서 가격이 올랐는데 본격 여름철을 앞두고 아이스크림하고 빙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최대 보통 두 자리 수를 인상을 했어요. 하겐다즈 같은 경우는 14% 인상을 했고 빙수 가격도 이미 12,000원 상당히 이렇게 싸지 않은 가격인데 13,000원에서 올리고 11,000원짜리도 12,000원씩 올리고 대략 10% 안팎으로 올렸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더 많이 먹는 이제 국내 제과업체, 유력 제과업체들의 움직임인데 국내 제과업체들의 아이스크림 가격도 조만간 오를 것이다. 늘 여름마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그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이 빙수 가격 오르면은 여름에 참 여러 가지로 타격이 있겠네요. 돈 내고 더 먹어야 되겠죠.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요새 집에서 집에서 빙수를 만들어 먹는다고? 그렇죠. 요새 오존주의보 많이 발효되죠? 맞습니다. 지난 21일에 경남 지역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오존 농도가 계속 나쁨 단계에 들었는데 오존주의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자외선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존이라는 게 상공층, 이 하늘 쪽에서 많으면 이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지표면에서 생성되면 이 오존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무색무취하지만 미세먼지하고 똑같이 폐를 공격해서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질소산화물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여름철에 강한 햇빛, 자외선하고 반응을 하면서 오존을 생성시킵니다. 이게 곧 미세먼지하고 똑같다라는 거고 미세먼지는 비교적 체내에 오랫동안 쌓여서 해롭지만 고농도 오존도 한두 시간만 노출돼도 인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니까 오존주의보도 봄 황사, 여름 오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날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다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